한 자산이 불과 서너 해 만에 불패 신화에서 생존의 족쇄로 전락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아파트입니다. 왜 집을 가진 사람이 세입자를 부러워하게 됐을까요? 2025년 서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7%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3년 전의 4배입니다.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을 깨서 집을 산 사람 중 절반이 30대 이하였습니다. 그 집이 지금은 매달 월급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파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시장. 그 덫의 설계도와 생존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연체율. 이 숫자는 결과였습니다. 균열은 훨씬 먼저 아주 조용히 시작됐죠. 그 첫 흔적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심리적 위계가 뒤집히는 순간에서 포착됩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집을 산 사람은 승자였고 못 산 사람은 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를 떠올려 보죠. 2021년 9억 원에 분양받아 입주한 3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같은 평형 매물이 6억 원대에 나와도 팔리지 않습니다. 3억 원 가까운 자산이 증발했는데 그는 여전히 9억 원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전세로 들어간 동료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원리금 부담에서 자유로운 그는 남는 돈으로 적금을 들고 연차 때는 해외여행도 다녀옵니다. 집을 산 사람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은 외식을 즐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집이 있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전세 사는 친구가 밥을 삽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무주택자를 향해 쏟아지던 벼락거지라는 조롱이 이제는 정반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이 역전의 핵심에는 빚을 지렛대 삼는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내 돈 1억 원에 대출 5억 원을 더해 6억 원짜리 집을 사는 구조죠. 집값이 오르면 수익률은 폭발합니다. 6억 원짜리 집이 7억 원이 되면 1억 원 투자로 1억 원을 번 셈이니 수익률 100%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양날의 검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도 극대화하죠. 6억 원짜리 집이 5억 원이 되면 내 돈 1억 원은 완전히 증발합니다. 빚 5억 원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자산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태. 이것이 깡통 주택의 정체입니다. 2025년 현재 수도권 아파트 상당수가 이 깡통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노원, 도봉, 강북 등 영끌 성지로 불리던 지역의 상황이 심각하죠. 서울이라는 이름값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아 이 030세가 대거 몰렸던 곳입니다. 지금 이 지역 중개업소에는 급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대출금보다 낮은 가격에는 팔 수 없고 제값을 받자니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들이 매달 짊어진 짐의 무게를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영끌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숫자를 직접 봐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을 상정해보죠. 그가 2021년에 서울 외곽에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합니다. 자기 자본 1억 원, 주택담보대출 5억 원, 신용대출 1억 원, 전형적인 영끌 구조입니다. 주택담보대출부터 계산해보죠. 5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렸는데 2025년 현재 변동금리 기준 연 4.5%가 적용되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약 253만 원입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1억 원 이자가 더해집니다. 연 6% 금리면 매달 50만 원이죠. 대출 상환액만 합쳐도 월 303만 원. 이미 월급을 초과했습니다. 지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월 25만 원, 재산세 월할 계산 10만 원, 고정 지출만 월 340만 원에 육박합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는 숨만 쉬어도 적자죠.
물론 극단적인 사례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는 냉정합니다. 2025년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 가구의 평균 DSR은 40%를 넘어섰습니다. DSR은 소득 중 빚 갚는 데 드는 돈의 비율입니다. 40%라는 건 연소득의 40% 이상이 빚 갚는 데 묶인다는 뜻이죠.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만 원이 매달 대출 상환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관리비, 세금, 보험료까지 더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고정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코픽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은행이 예금을 모으는 데 드는 비용인데 이 지표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2025년 12월 코픽스는 3개월 연속 상승해 2.81%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대출금리가 안 떨어지는 이유죠. 이 구조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미래입니다. 저축이 사라지고 노후 대비 연금 납입이 중단됩니다. 자녀 교육비는 또 다른 대출로 충당하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자산이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옥죄는 상황. 이것을 자산 함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덫이 개인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끌족이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면 자영업자 매출이 줄고 자영업자 소득이 줄면 그들 역시 소비를 줄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샀을까요? 분명 그들을 그 선택으로 몰아간 힘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대한민국을 지배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공포입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공포. 이 공포는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유포됐죠. 먼저 언론을 보겠습니다. 당시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을 떠올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주 만에 또 신고가. 패닝 바잉 열풍. 30대 매수 비중 역대 최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런 기사들은 객관적 정보 전달이라기보다 감정적 자극에 가까웠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사실보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친다는 메시지가 더 강렬하게 전달됐죠. 은행의 마케팅도 한몫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광고는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감성적 언어로 포장됐습니다. 복잡한 금리 구조나 장기 상환의 부담은 작은 글씨로 처리됐고 화면을 채운 것은 행복한 가족의 이미지였죠. 대출은 빚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 재정의됐습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가 가세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쏟아졌죠. 그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지금이 막차다. 오늘이 가장 싸다. 정부가 규제하면 더 오른다. 일부는 실제로 시장을 정확히 예측했고 그 성공 사례가 증폭되어 퍼졌습니다. 반면 집값 하락을 경고한 목소리는 번번이 빗나갔고 그들은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30대의 패닉 바잉은 탐욕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낙오 공포의 결과였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집을 사는데 나만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동료들은 자산이 불어나는데 나만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 이 공포가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군집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와 판단보다 다수의 행동을 따라가는 현상이죠. 모두가 사니까 나도 산다. 모두가 옳다고 하니까 나도 옳다고 믿는다. 이 군집행동은 시장에 쏠림을 만들고 쏠림은 거품을 만들고 거품은 결국 붕괴합니다. 그런데 공포만으로는 실제 매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집을 사죠. 자기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만큼을 채워준 것이 금융상품이었습니다. 특히 혼합형 금리 대출은 초기 부담을 낮춰 진입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처음 5년은 낮은 고정금리, 그 이후는 변동금리, 달콤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에는 시한폭탄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영끌을 가능하게 만든 금융상품의 핵심은 혼합형 금리 대출이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처음 5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5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당시 기준으로 연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이었죠. 이 상품이 인기를 끈 이유는 명확합니다. 초기 상환 부담이 낮았습니다. 5억 원을 연 3%로 빌리면 월 원리금은 약 210만 원입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수준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5년 뒤에는 금리가 내리겠지, 혹은 그때쯤이면 월급이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 0.5%였던 기준금리가 2023년에는 3.5%까지 치솟았죠. 7배 상승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함정이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는 같지 않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의 조달 비용과 이윤을 더한 값이죠. 2025년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죠. 앞서 말한 코픽스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단이 4%대로 올라섰습니다. 혼합형 금리의 최고 금리는 5.5%를 넘어섰죠. 2021년에 혼합형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5년 고정 기간이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됩니다. 바로 내년입니다. 그때 그들이 마주할 변동금리는 처음 약정했던 3%대가 아닙니다. 5%대, 경우에 따라서는 6%대가 될 수 있죠. 월 원리금이 100만 원 가까이 뛸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 상품을 권유할 때 5년 뒤의 시나리오를 상세히 설명해 준 경우는 드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경고보다 지금 이 금리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라는 권유가 앞섰죠. 결과적으로 혼합형 금리 대출은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신 출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들어가기는 쉬웠지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지만 집값은 떨어졌죠.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더 깊은 늪으로 밀려납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그리고 이 금융권, 빚으로 빚을 막는 수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오르면 가계의 현금 흐름에 구멍이 뚫립니다. 이 구멍을 메우는 첫 번째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고 자녀 학원을 끊죠. 그러나 이것으로 충당이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추가 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이 먼저 동원됩니다. 담보 없이 빌릴 수 있지만 금리가 높죠. 신용대출로 이자를 돌려막습니다. 그러나 신용대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카드론으로 넘어갑니다. 금리가 연 15%를 넘어가지만 당장 급하면 씁니다. 이번 달 이자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나 카드론 이자는 다음 달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1금융권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면 이 금융권으로 밀려납니다.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금리는 더 높아지고 조건은 더 불리해집니다. 그래도 빌립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투입한 돈이 아까워서. 조금만 더 버티면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2025년 기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올해 5월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연체가 경매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은행 신청으로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은 979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죠. 이들 중 일부는 더 위험한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갭 투자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죠. 5억 원짜리 집에 전세 4억 원이 들어있으면 1억 원만 투자해서 집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지렛대 투자입니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면 상황이 뒤집힙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4억 원인데 집을 팔아도 3억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5천만 원이 부족하죠.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025년 11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영끌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무리한 투자가 실패하면 그 집에 살던 세입자가 피해를 봅니다. 개인의 선택이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끝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봅니다. 영끌족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때 은행은 손해를 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은행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부실 채권 시장이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은행은 일정 기간 독촉합니다. 그래도 갚지 못하면 해당 채권은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죠. 은행은 이 부실 채권을 전문 투자사에 팝니다. 예를 들어 원금 5억 원짜리 채권을 3억 원에 매입합니다. 은행은 이 억 원 손실을 확정하지만 불확실한 채권을 장부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투자사는 담보인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채무자와 협상해서 일부라도 회수하면 차익이 남죠. 2025년 경매 시장은 흥미로운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의 경매는 오히려 과열입니다. 11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4%를 기록했습니다.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된다는 뜻이죠. 강동구는 122%, 송파구는 119%까지 치솟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10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일반 매매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은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피하려는 현금 부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몰린 겁니다. 반면 서울 외곽과 지방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외곽지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도하려 해도 수요가 없어 거래가 안 됩니다. 결국 이자를 못 내고 경매로 넘기는 경우가 늘고 있죠.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대거 경매로 나오면서 낙찰 가율이 7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경매 시장인데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탈출구조차 없는 늪입니다. 강남에서는 감정가의 120%를 주고 낙찰받는 현금 부자가 있고 강북에서는 20번 넘게 유찰되며 썩어가는 매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실 채권 시장과 경매 시장은 부실을 정리하고 자산을 재배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정보와 자본의 비대칭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이죠. 일반인은 경매 절차를 모릅니다. 반면 전문 투자자들은 이 시장을 손바닥 보듯 압니다. 정보의 격차가 기회의 격차가 됩니다. 이 시장 논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옆 나라가 먼저 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는 1991년에 시작됐습니다. 도쿄 시내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농담이 돌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거품은 터졌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을 일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제 구조도 다르고 인구 구성도 다르죠. 그러나 2025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섬뜩한 유사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민간 부채 비율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207%입니다. 일본 거품기 최고치인 214%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둘째,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일본인들도 도쿄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서울 아파트 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죠. 셋째,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거품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죠. 이제 더 위험한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일본 거품 붕괴의 주체는 기업이었습니다. 기업들이 과도한 부동산 투자와 설비 투자로 부채를 쌓았고 거품이 터지자 기업들이 쓰러졌죠.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거품의 주체는 가계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빚을 졌습니다. 한국의 민간 부채 중 가계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입니다. 일본 거품기의 32%보다 훨씬 높죠. 기업이 망하면 구조조정을 하고 인수합병을 하고 정리해고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가게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무너지면 소비가 죽습니다.
소비가 죽으면 기업 매출이 줄고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실업이 늘고 소비가 더 줍니다. 일본계 경제학자 리처드 쿠는 이것을 빚 갚느라 돈을 못 쓰는 불황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은 기업 중심의 불황이었습니다. 한국은 가계 중심의 불황이 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더 무섭습니다. 기업은 파산하면 사라지지만 개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빚을 진 채로 살아갑니다. 설마 서울이 도쿄처럼 되겠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1989년 도쿄 사람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쿄 집값은 고점 대비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회복하는 데 30년이 걸렸죠.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집값 대비 대출 한도,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지는 규제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는 경고입니다.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 그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영끌의 구조와 함정,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유주택자, 특히 영끌로 집을 산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전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인간의 심리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손실 회피입니다. 내가 7억 원에 샀으니 최소한 7억 원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이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시장 가격이 5억 원이라면 그것이 현재 그 집의 가치입니다. 내가 얼마에 샀는지는 시장이 알지 못하고 알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손실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 손실을 인정하고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손실을 감수하며 버틸 것인지입니다. 특히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파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쌓이고 집값이 더 떨어지면 손실은 더 커지기 때문이죠. 과감한 손절이 오히려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내 집이라는 상징적 가치, 가족의 기대, 주변의 시선, 이 모든 것이 매도 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감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월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고 다른 대출까지 끌어다 쓰고 있다면 그것은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제 무주택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죠. 서울 핵심지 경매가 과열이라고 해서 따라 뛰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경매 시장의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이 큽니다. 그러나 공부하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 권리 분석, 명도 절차,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 있으면 같은 자본으로 더 좋은 조건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출은 소득의 30% 이내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혼합형이라면 5년 뒤 시나리오까지 계산하고, 이런 원칙들이 지루해 보이지만 그 지루함이 안전망이 됩니다. 집이 자산이던 시대가 저물고 집이 짐이 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사지 말라고 했잖아. 이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히기 전에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택자입니까? 무주택자입니까? 버티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회를 노리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가장 많이 언급된 고민을 다음 영상에서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세 시장의 균열을 파헤칩니다. 전세 가율 역전, 깡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도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 왔습니다. 영끌족의 몰락이 어떻게 전세 시장을 뒤흔들고 그 충격이 다시 매매 시장으로 돌아오는지 분석합니다. 이 채널은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숫자와 구조로 해부합니다. 희망 고문도 공포 마케팅도 없습니다. 시장이 숨기는 진실을 먼저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